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을 가르쳐온 김철수 교수라고 합니다.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뉴스를 보면 금 얘기만 가득한데요. 오늘은 우리가 왜 금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특히 폭등기라는 시점에서 어떤 논리와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쉽고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비싸졌는데 왜 하필 지금이죠? 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가격이 뛰면 두 가지 심리가 싸웁니다. 하나, 이미 늦었어. 둘, 기차 떠나기 전에 타야 해. 경제학은 이 두 마음을 싸움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서 합리적 이유를 찾아주죠. 첫째, 금은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습니다. 초보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바로 이 지점이 폭등기에도 투자해야 하는 이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짤 때 가장 무서운 건 한 방향으로 같이 떨어지는 동조 하락입니다. 주식, 부동산, 신흥국, 통화가 흔들릴 때 금은 종종 다른 길을 갑니다. 즉, 금은 수익을 높이는 자산이기 이전에 포트폴리오를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는 자산입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지금도 그 역할은 유효합니다. 이미 올라서 사기 찝찝하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몰빵이 아니라 비중 배치입니다. 의자는 내 다리가 튼튼할수록 넘어지지 않습니다. 금은 그 네 번째 다리가 되기 좋습니다. 둘째, 금은 경제 주기의 특정 구간에서 보험처럼 작동합니다. 금리가 높고 물가가 요동치거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질 때 사람들은 안전한 저장고를 찾습니다. 금은 이 심리의 집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험은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한다는 상식이죠. 폭등기는 보통 보험 수요가 벌써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고 늦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흐름이 진행 중일 때는 변동성이 커지지만 그만큼 컷 손실을 전제로 한 부분 참여가 유의미해집니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사고 난 뒤에 매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이미 금이라는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셋째, 중앙은행과 장기 자금의 행동을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는 하루에도 마음이 바뀌지만 중앙은행과 연기금은 다릅니다. 그들은 통화체계, 외환 보유액, 신용등급까지 고려합니다. 장기 자금이 금을 꾸준히 쌓는다는 건 이 자산은 10년, 20년을 걸쳐 가치 저장 기능을 한다는 투표입니다. 폭등기에는 이런 장기 매수세가 뉴스에 더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개인은 그들의 속도와 물량을 따라갈 수 없지만 방향성의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큰 손들이 수년의 관점으로 담는 걸 나는 3일의 관점으로 팔아치울 건가? 이 질문이 폭등기일수록 더 유효합니다. 넷째, 금은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는 자산이라서 오해를 받습니다. 이자도 배당도 없는데 왜 사? 반대로 묻겠습니다. 배당을 주는 기업도 경기 침체에서 배당을 줄이거나 끊습니다. 금은 배당을 약속하지 않기에 끊길 약속도 없습니다. 금의 본질은 누구의 부채도 아닌 실물 담보라는 점입니다. 현대 금융은 대부분 누군가의 부채 위에 서 있습니다. 위기가 확산될 때 부채의 반대편이 필요한 순간이 오고 그 반대편에 금이 있습니다. 폭등기는 그 필요가 표면으로 떠올랐다는 신호죠. 다섯째, 환율을 잊지 마십시오. 한국 투자자에게 금은 원화로 사는 국제 자산입니다. 같은 온스의 금이라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폭등기에는 대개 달러 강세 약세 논쟁이 같이 갑니다. 이때 금은 금 자체의 상승분에 더해 환율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환율이 내려오면 되돌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국제 금 가격과 원달러를 함께 놓고 보며 분할로 접근하는 것. 장바구니에 사과만 담지 말고 오렌지도 같이 담아 맛을 균형 맞추듯이요. 여섯째, 행동재무학의 관점에서 폭등기는 우리 뇌를 시험합니다. 최근에 본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가용성 편향, 모두가 산다니 나도 사고 싶은 군집 본능, 한번 물린 자리에서 배로 들어가는 도박사 오류가 줄줄이 등장하죠. 금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훈련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고요?
규칙을 글자로 만드는 겁니다. 총 자산의 퍼센트만 금의 배치, 월별 분할 매수, 변동성 급등 시 리밸런싱, 환율이 원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배치처럼요. 규칙이 없으면 뉴스가 규칙이 됩니다. 뉴스를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일곱째, 리밸런싱의 수학을 이해하시면 폭등기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더 선명해집니다. 포트폴리오에 주식 60, 채권 30, 금 10이 있었다고 합시다. 금이 폭등해 비중이 18이 됐어요. 이제 비싸니 팔자가 직관입니다. 하지만 정석은 목표 비중으로 되돌리자입니다. 즉, 일부 이익을 확정하고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체계적 행동이 가능해지죠. 반대로 금이 너무 소외돼 오가되면 조금 채워 넣습니다. 이 되돌리기 기계가 장기 수익률의 변동을 줄이고 하락 구간의 고통을 완화합니다. 폭등기는 리밸런싱으로 수확할 수 있는 때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투자 수단을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실물을 살 것인지, 거래소 현물 계좌로 할 것인지, ETF, ETN으로 손쉽게 접근할 것인지, 혹은 선물 옵션으로 해지를 병행할 것인지. 폭등기에는 스프레드와 수수료가 벌어지기도 하니 거래 비용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을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실물은 보관 매매 비용, ETF는 총보수, 선물은 롤오버 비용, 옵션은 시간 가치 소멸을 챙기면 됩니다. 교수님, 너무 복잡한데요? 네, 그래서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첫째, 내 목표 가치 보존 vs 단기 트레이드. 둘째, 내 시간 매일 볼 건지 분기마다 점검할 건지. 셋째, 내 수수료 1년 총 비용을 숫자로 적기. 이 세 가지만 써도 절반은 이깁니다. 아홉째, 금은 이야기의 힘을 가진 자산입니다. 인류가 믿어온 저장수단이라는 내러티브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시장 가격에 녹아 있습니다. 폭등기의 뉴스를 들으면 버블 아니야? 라고 묻고 싶어지죠. 그런데 버블과 내러티브는 늘 함께 달립니다. 모든 버블이 나쁘진 않습니다. 어떤 내러티브는 산업을 만들고 어떤 내러티브는 허상을 만듭니다. 금의 내러티브는 시간을 건너는 가치 저장입니다. 이 내러티브는 전기가 끊겨도 통신망이 마비되어도 조폐청이 파업해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클수록 금의 목소리가 또렷해집니다. 폭등기는 그 목소리가 커진 장면일 뿐 존재 이유가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열째, 반드시라는 단어의 오해를 풀고 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반드시는 모두가 지금 전 재산으로가 아닙니다. 경제학에서의 반드시란 체계적 투자자라면 장기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비중을 구조적으로 가져갈 합리적 이유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금은 시장을 마치는 도구가 아니라 생존 확률을 올리는 안전장치입니다. 폭등기는 이 안전장치의 가치를 사람들이 더 명확히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깨달음을 그때만 쓰고 지나가면 다음 위기에서 또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왜 안 샀지? 하면서요. 여러분, 강의실에서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EMC가 아니라 HSQ입니다. 제가 만든 농담입니다. H, 즉 행복은 S생존 확률과 크유 삶의 질의 곱이라는 뜻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돈을 불리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잠을 잘 자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금은 이 H를 지키는데 유용합니다. 폭등기에도 폭락기에도 들고 있을 이유가 분명한 자산. 그러니 오늘 집에 가시면 숫자부터 보지 마시고 규칙을 먼저 쓰세요. 내 자산 중 금의 목표 비중은 몇 %인지, 어떤 수단으로 살지, 어떤 날에 자동이체로 분할할지, 환율 구간을 어떻게 나눌지. 그리고 잊지 마세요. 금을 사는 행위는 금속을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내 시간을 지켜주는 버퍼, 그것이 금의 진짜 수익입니다.